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현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청년과 산호맹에서 과거에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우파 농객으로 또 맹렬하게 뛰고 계시는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주동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대표님,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그때 사회를 하고 그때 발제를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18 군사 개입설, 북한군 개입설이 등장하면서 객석에 있던 분이 5.18 군사 개입, 북한군 개입설 제기했고 거기서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인격 모멸적인 식으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 쏟아부었는데 그때 별로 미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통 같으면 같이 격해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차분히 진행하는 거 보고서 이 양반 내공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 5.18 때는 군대에 계셨죠? 그랬죠. 이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제 이제 고향을 가지고, 그렇죠. 지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5.18 비판도 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한다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북한군 투입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파가 음모론에 빠지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5.18 북한군 투입설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인격이 무슨 좋아서가 그렇게 참을했던 게 아니고 그런 반응을 너무 많이 쳤었어요. 그날도 그 말씀하셨어. 근데 그런 공연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많이 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우파 시민들이 그런 5.18 이야기 나올 때 북한군 투입설을 매달리는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5.18로 인해 가지고 우파들이 완전히 어떤 뭐라 그럴까 피해를 입은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정당성 그렇죠. 우파가 정치적 패배자가 되고 어떤 좌파에게 주도권, 이념적 주도권을 뺏기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5.18이거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5.18 피해의식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북한군 투입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심리를 인정을 할 수는, 그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심정은 이해가 된다. 이해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심하게 반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좀 이해하고 접어두고 그런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사회가 편하게 갈 텐데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질문하신 5.18이 이제 당시에 제가 1980년 2월에 군대를 갔어요. 80년 2월 2월에 군대를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전투경찰로 갔거든요. 그 2개월 논산 훈련 받고 사대 배치 받아가지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은 연고지 배치가 우선입니다. 원칙이. 왜냐하면 대민 업무기 때문에 잘 아는 자기 고향 쪽 같은 데 이제 배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도 전남으로 가가지고 당시에 광주로 가가지고 해남으로 갔어요. 제가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한 1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5.18에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있는 초소로도 시민군들이 그 당시에는 폭도라고 그랬죠. 차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기 싹 빼돌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면에 계셨구만요,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직접 경험도 했지만은 제 고향에 계셨던 분들이 워낙 다 이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경험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5.18을 관련해 가지고 우파들이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운동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5.18 없이 민주화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보면은 민주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러니까 계기라고 되는 게 성과를 거둔 게 87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좌파 출신입니다만은 80년대 내내 길거리 투쟁이나 소위 말해서 어떤 투쟁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의 투쟁이나 모든 부분에 단 한 번도 이것은 장담을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쟁 현장에서도 5.18이라는 게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투쟁의 결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됐다 그러면은 5.18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18이 타락을 하고 저는 오염이 되고 부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당시에 5.18의 의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또래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도 그러시고 그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물어봐도 운동권들도 이거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87년 체제, 그러니까 육공화국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제가 피부로 실감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치안센터 그 이제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불렀잖아요. 뭐 다 우리는 그냥 파출소로 알고 있죠. 그래, 지금도 파출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또래는 부르는데. 저기 그 87년 세제, 그러니까 6.29 이전에는, 그러니까 육공화국의 성립하기 이전에는 파출소에 가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다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경찰한테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으로 가도 범행이 아니고 일반적인 걸로 가도 경찰들한테 얻어맞는 게 실은 그게 드물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대민 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라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소위 말해서 급행로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게 그렇게 드물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담배 한 보루라도 가져가서 주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랬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국민들, 우리가 별로 이제 어떤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에 두 가지가 그런 거라고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민주화를 그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거대한 흐름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근대화의 성과라고 보는데 유연화, 개방화, 다양화, 합리화, 투명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집약해가지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민주화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 이제 이런 식으로만, 그다음에 다수결 뭐 이런 원리가 관철됐다고 이해하는 게 많지만, 저는 그것에 담겨 있는 거대한 시대적인 요구, 근대화 이후에 한반도 사람들이 누구나 요구해왔던 그 요구, 유연화, 개방화, 다양화, 합리화, 투명화, 이런 요구가 민주화라는 용어로 집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파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민주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민주화 단어에 대해서 민주화 저쪽에서 너무 이용해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민주화라는 단어에 열쳐가지고 좌경화가, 그 저기 말해서 이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건 당연한데 좀 냉정하게 지혜롭게 이 부분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청년, 산호맹, 무시무시한 데에 계셨어요? 이제 민청년은 제가 정식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1년 있었어요. 그 당시가 김근태 의장이 이제 의장 하시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때 제가 있었을 때, 근데 이제 1년 뒤에 나와가지고 공장에 갔다가 이제 또 공장 노동자를 또 하셨어요. 또 1년 한 1년은 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는 CA라고 그랬어요. 재헌의회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사파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주장을 했고. 이제 CA는 그게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적이다. 그래가지고 파쇼 하에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 이제 이 슬로건이 유명한데, 그러니까 여기 주사파는 좀 약간 개량주의적이고 좀 타협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극렬 이적 어떤 거에 됐습니다만, 주사파는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의 개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둔 헌정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랬구만요. 근데 CA 그룹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로 그라운드에서 재헌, 그러니까 완전히 재헌이라는 거 나라를 새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재헌의가 왔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극렬한 편이었죠. 근데 저는 대단한 지도자급 인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구성원. 멤버가 중요한 거죠. 구성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저기 산호맹의 중앙위원 중에서 박노예가 나와 동갑이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기 백통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한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도 나중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묻어 가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도 소속이 돼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몇 번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부딪혔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그때 제가 산업에 막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하부 조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여기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예. 철도 파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집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나를 지도하던 이제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죠. 예. 근데 그 지도선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산업행 특유의 그 박노해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유의 과장된 이제 감정 고양적인 이제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막 격하고 이제 막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막 그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남조선에 노동자 계급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각성해가지고 떨쳐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좀 또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보통 때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 나보다 어린 지도사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소리는 우리가 당신한테 해야 될 소리지. 당신이 우리한테 할 소리냐? 아니 지도선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투쟁이 일어났으면 지침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당신이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정면에서 받아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결혼 문제도 이제 걸렸었어요. 아하, 결혼을 하면 떠나죠. 보통 이제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저보다 한참 산업형 대에서 직급이 높았어요. 아이고야, 그랬구만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나보다 나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제 여자한테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 친구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나하고 주장을 하고 나는 솔직히 좀 약간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 못할 부분이 꽤 좀 있는데 사랑이 문제가 돼서 떠나셨구만요. 그런 것도 있다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 말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다. 제가 산업행에 있었다는 거 이제 제 어떤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제가 마치 산업행에서 무슨 대단한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산업행이라는 조직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광주는 80년대에 묶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본업처럼 된 도시.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공격할 때마다 나온 얘기고요. 또 회북에 세월호 천척만 침몰시키면 진상위 계속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때 처음부터 반응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격이 들어왔던가요?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세월호 계속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하는 이야기는 총선 전에 한참 전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2018년에 하신 거고 그때도 그 발언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격 들어오고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 공격을 하길래 내가 세월호 만들어서 침몰시키자는 이야기만 했지만 거기 사람 태우자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런 의도 아니 어떻게 사람을 실어가지고 침몰시키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건 진상조사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세월호가 완전히 일점을 진상조사 한다는 핑계로 돈 먹는 하마였죠. 돈 먹는 하마고 양아치 같은 친구들 공직에 앉혀가지고 의공 만들어가지고 돈 빼먹고 그런 그리고 전에 세월호가 이제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떼법 아닙니까? 목소리 큰 놈들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법질서고 뭐고 이제 필요 없고 목소리 조직해가지고 집단으로 목소리 높이면은 관철이 되는 법 위에 떼법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떼법 현상이 가장 본격화됐던 게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생각되는 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고 싶었는데 자기가 시키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인지 김명수 대법관 추천 몫으로 시켰습니다. 대법관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대법원장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인사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게. 법원 안에 다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 있지, 고등학교 후배 걸리지, 대학교 후배 걸리지 이렇게 걸리는데 다들 대법원장 보고 손 이렇게 들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씩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자기가 대법원장이 법원 안에 법원 식구들한테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겠네. 근데 그걸 외부의 변호사 시켰다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하고 서로 빠트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해석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시작하면서 헌재가 또 이렇게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공감이 다네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세월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좀 분노하고, 저희가 그 세월호 영상 있지 않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눈물이 나죠, 그건 보면.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세월호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8번, 9번, 10번 막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언제까지 조사할 거예요? 나올 거 어차피 없는데. 결과라는 거 뻔한데. 그리고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세월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기획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게 너무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월호 만들어가지고 계속 침몰시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계속 좋은 일자리, 진짜 일자리 만들고 너희들끼리 처먹어라.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뭐라 그러고 아니 나 여기다 사람 태우자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 너희들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큰 고민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 세월호에다가 일자리 좋은 고급 일자리 만들었는데 해라.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해놓고 2년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총선에 나가게 됐잖아요. 그때 다시 이게 또 등장했구만요. 근데 제가 그때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내가 이제 선거에 나가면 공격을 안 하면 몰라도 공격하면 이거 분명히 뒤져가지고 낼 텐데 이걸 내가 비공개로 돌릴까 고민했어요. 그럼 그렇게 비겁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씹으려면 씹어라. 그렇지. 그냥 가자. 그냥 안 지우고 그냥 비공개도 안 하고 전체 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세월호는 이제 제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사이드 메뉴인데 원래 메인 메뉴로 이제 5.18 문제 광주를 저는 광주의 공격을 광주의 5.18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싶어서 사실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제가 원했던 발언이고 기획했던 발언이고 저도 5.18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갔는데 이 단어는 거기 가서 광주 현장 분위기를 보고 느꼈어요. 그때 떠올린 겁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게 5.18 제4의 도시라는 단어를 준비해서 간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광주 가서 한 달인가 전에 이제 가서 내려가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광주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와 이거 도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5.18이 완전히 제4의 도시인 거예요. 그냥 5.18이 완전히 먹고 사는 무기가 되는 거고. 제가 광주에 갔더니 저하고 원래 가까웠던 광주 현장에 계시는 그 지식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만나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좋다. 근데 5.18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현장에 계신 분이, 현지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죠. 이야기하지 않을 바에는 내가 광주 온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또 그것도 질렀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만요. 저는 참 광주 참 저 같은 사람도 얘기하기가 참 거북한데 하나 계속 걸리는 게 전두환 비석이에요. 그 부분도 이거 좀 저는 지금은 저는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 이제 광주 분들은 듣기 싫겠지만은 지금 광주가 대한민국의 언어고 위너입니다. 지금 광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만일 광주가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승리자야. 그러니까 8.7 체제를 만든 주사파랑 지금 주사파와 호남이 서로 간에 갈등이 모순도 갈등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서로의 약점을 긴밀하게 보완해 주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서로의 권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사파는 호남 때문에 권력 유지가 되는 거고 호남도 주사파 때문에 권력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게 있습니다만은 만일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호남이 권력의 위치에서 놓이지 않습니까?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호남이 전두환 비석 같은 거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을 무기로 5.18을 빌미로 부려온 행패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잘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 전두환 비석에 대해서는 이 비석이 82년 3월 10일에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내외가 방문했고 주민들이 만들었더만요.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른바 민주화후에 94년 무렵에 광주 전남 민주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마을을 한번 뒤졌답니다. 마을을 뒤졌는데 주민들이 숨겨놔서 못 찾았대요. 그건 나 몰랐습니다. 숨겨놔서 못 찾았는데 나중에 주민 한 사람이 그 민주동호회에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집단 안에 있다. 그래서 다시 갔답니다. 다시 가서 깡그리 뒤져서 공터 집단, 마을 공터 집단과 낙엽 속에서 발견해서 곡괭이로 부셨고 그걸 망월묘역으로 갖고 왔다. 당시에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 그분들 그 비석을 기념물을 만든 그분들은 또 심정이 어떠실지. 저는 5.18 당시에 시민군과 그리고 그 시민군을 진압한 저기 신군부 있지 않습니까? 두 양쪽에 이제 완전히 원수처럼 대립하고 그래 지금도까지 그러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양자 두 세력의 지향점이 크게 봐서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만 위헌화 개방화 타협화 신군부도 포스트 박정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려고 한 거예요. 단지 방법론과 속도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대목은 나중에 지금 그 전두환도 저기 그 사실은 50 헌법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그 신군부에서는 박정희처럼 계속 어떻게 연속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 조정을 하다가 결국은 단임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개방화된 사회로 가는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 광주나 현지에서 5.18 단체들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계속해서 하는 게 기본 공식적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저는 그 5.18의 비극이 우발적인 충돌에서 기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 신군부의 정치적 한계는 있었죠. 저는 5.18의 비극을 가장 중요한 계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몇 달 전에 저기 그 11.6 전에 나왔던 부마 항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마 항쟁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몇 달 안 되지만 그 박정희 시스템이 박정희 정권일 때 아닙니까? 그때 경찰 병력으로 진압이 안 되니까 그때 결정한 게 공수부대를 투입을 했어요. 공수부대 투입하니까 진압이 쉽게 됐거든요. 됐죠. 거기서 잘못된 교훈을 얻어버렸죠. 거기서 신군부가 굉장히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그 부마와 광주의 분위기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게다가 또 그렇게 비극이었는데 신군부 안에 그런 광주와 호남의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인적 요소가 없었어요. 그게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장세동이나 이런 정도만 있었지. 그 하나회나 신군부의 주력이 하나회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영남 출신 엘리트 TK 1세기였죠. 그 동네가. TK 출신 정치 군인들 집단이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집단이다 보니까 호남의 분위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쌓여 그랬던 건데 그리고 그런 게 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그 광주 비극은 비극이고 잘못된 거지만 근데서 그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 그 전두환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 군인들이 엘리트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평생 두고두고 자기네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정책 부담이 된다는 걸 일부러 죽이려고 갔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건 최대한 빨리 그리고 피해가 적게 수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소위 말해서 포스트 박정희 시스템 구축으로 가려고는 그것은 신군부뿐만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의 엘리트 계층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된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의 대표 그룹이 신군부라는 정치 군인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5.18 이 특별법 문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18이 민주화의 상징이라면서 5.18을 무기로 해서 민주화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양심과 사상, 출판, 언론, 출판의 집회의 자유를 부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기업 오너나 경영인이라 해도 광주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가장 반격지고 반시장적인 분위기인데 그래서 투자를 하겠냐고요. 좌파는 자기네 세계관을 도식화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처음에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권력 정치를 위해서 만든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파는 그런 세계관이 없습니다.